네,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의 김세중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건강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드릴 건강 강좌의 제목은 이제 희귀 난치 질환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주된 주제는 칼륨이 계속 낮아요. 저칼륨 혈증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전반부에서는 칼륨과 저칼륨 혈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후반부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유전 질환들, 희귀 난치 질환 중에 하나인 유전 질환, 지텔만 신드롬, 지텔만 증후군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텔만 증후군은 신장내과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 다낭신을 제외하고는 유전 질환들 중에서는 제일 비교적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칼륨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만성 콩팥병이 있을 때 칼륨이 너무 높아서 고칼륨 혈증, 칼륨이 너무 높아서 칼륨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칼륨이 너무 부족해서, 칼륨이 너무 수치가 떨어져서 생기는 병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요, 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가천대 길병원에 잠깐 있어서 한 3년 정도 있었었는데 그때 또 이렇게 우연찮게 지텔만 증후군이 진단이 돼서 또 지금까지 또 저에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제 지텔만 증후군이 비교적 이렇게 아주 드문 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유전성 신장 질환 클리닉, 전해질 이상 질환 클리닉, 또 희귀 신장병 클리닉 이름으로 해서 지금 진료를 보고 있고, 옆에 이제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진료가 있으니까 조금 더 검사를 받아보고 싶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외래 오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극희귀 질환 진단은 또 진단하는 의사가 또 정해져 있는데, 특히 내과계에서는 제가 맡고 있으니까 극희귀 질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칼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칼륨이 이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보통 칼륨은 원래 독일어에서 온 이름인데요, 칼륨이라고 해서 원자 기호로는 K라고 해서 돼 있고, 근데 요즘은 이제 미국식으로 좀 이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 사실 한 가지 똑같은 건데 이름이 칼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포타슘이라고도 부릅니다. 포타슘이 이제 영어식 표현이 포타슘이라서 점차 이제 포타슘이라는 용어를 또 많이 쓰게끔 이렇게 되고 있기는 해서 포타슘이라고 앞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실 수 있는데,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칼륨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륨은 아주 이제 세포 내에서 가장 많은 전해질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이제 칼륨이 하는 일이 뭐 세포의 전기적 활성화, 세포의 대사 기능, 용적, 뭐 평형 조절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말씀이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포의 대사의 가장 기본적인 전해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칼륨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으면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떨어지게 되면 세포가 대사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경이라든지 근육 관련된 증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칼륨이 이제 몸속에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면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세포 속은 98%, 세포 밖에는 2%. 그러니까 세포 속에 더 많습니다. 칼륨을 저희가 먹게 되면 세포 속에 제일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세포라고 하면 이제 어디를 얘기하냐면 근육이라든지 또 적혈구, 또 간, 뼈, 이렇게 이제 몸을 구성하는 이런 조직의 세포 속에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세포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액이나 간질을 얘기하는데, 보통 피 검사를 할 때 칼륨 수치를 잰다고 하면 이 세포 밖 2%에 해당되는 부분의 농도를 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의 농도가 높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 속에는 또 굉장히 많은 칼륨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칼륨이 낮은 병들은 그 원인을 찾는데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칼륨이 나가는 것은 대부분 90% 이상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칼륨을 많이 잃어버려 가지고 농도가 떨어지는 병인 경우에는
이제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콩팥에 이것을 조절하는 뭐 유전병이라든지 혹은 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신장내과에서 많이 질환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칼륨은 이게 조절하는 것이 콩팥이 단독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콩팥 주위에 여러 가지 그 장기들이 함께 이 칼륨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 신장, 안먹임 조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칼륨이라는 음식을 먹게 되면 장에서 칼륨이 들어가자마자 장에서 어떤 호르몬 물질이 나와서 바로 콩팥으로 신호를 줘서 먹게 되면 바로 소변으로 칼륨을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또 처리가 곤란하니까 콩팥에서 나갈 준비를 내보낼 준비를 하라라는 신호를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였더니 칼륨 배설이 늘어나는데 똑같은 농도의 칼륨을 장이 아니고 주사로 정맥 주사로 줬더니 이런 신호가 그러면 이런 신호가 작동을 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칼륨 배설이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있어서 이게 장하고 신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시간도 영향을 받는데요. 여기 보면 칼륨을 조금 먹거나 많이 먹거나 상관없이 낮에 특히 12시에 칼륨 배설이 콩팥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밤이 되면 배설이 이제 감소하고 똑같은 양을 계속 주더라도 일중 변동이 있다는 거죠. 낮에 일을 더 많이 하고 밤에는 쉬고. 그러니까 뇌에서 이 몸속에 이제 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콩팥 시계도 영향을 줘서 이 시간에 맞춰서 특별한 자극이 없어도 시간에 따라서 콩팥이 칼륨 배설하는 양을 다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륨 배설을 조절하는 것은 신장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장과 또 뇌, 또 몸속에 있는 시계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려서 이제 그 몸속의 세포 속에 98%, 또 세포 바깥에는 2% 칼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칼륨을 한 100을 먹었다고 가정을 하면 먹고 나서 세포 밖에는 한 10 정도, 세포 속으로 또 한 50, 그리고 40%는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륨 농도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칼륨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신 분들은 이제 주사도 굉장히 많이 맞고 또 먹는 약으로도 칼륨 약을 이제 먹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주는 거에 만큼 바로바로 이렇게 칼륨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세포 밖에 농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칼륨을 주게 되면 얘가 세포 속에도 좀 줘야 되고 여기저기 줘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딴 데도 다 같이 채워진 다음에 세포 밖에 혈액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칼륨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칼륨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콩팥 속에서 이제 칼륨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콩팥이 어디 있는지부터 해서 칼륨을 조절하는 부위가 어딘지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에서 따온 것인데요. 이게 몸속에 이렇게 콩팥이 있죠. 콩팥은 등 쪽에 갈비뼈 아래쪽에 어른 주먹 크기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보면 여기 이제 하나, 둘 있죠.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동맥이고 동맥에서 이제 피가 이렇게 쭉 갑니다. 가고 정맥으로 다시 피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노폐물을 걸러준 다음에 깨끗해진 피가 정맥으로 가고 이제 나머지 노폐물을 걸러진 거는 소변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쭉 내려와서 이제 방광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콩팥이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인데요. 이걸 한번 잘라서 보면 이렇게 사구체가 주로 있는 이 바깥쪽 겉질이라고 부르는데 피질에 사구체가 많이 있고요. 그 속에 이제 이어지는 세뇨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금 동그랗게 보이는 거 이게 이제 그 사구체에서 모세혈관 덩어리로 보여진 이런 사구체가 있고 거기서 쭉 연결되어 있는 요 노르스름한 것이 세뇨관입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게 이제 피가 이렇게 쭉 들어와 가지고 사구체가 이렇게 있고요.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예전에 보호만 주머니라고 많이 불렀는데 사구체 주머니라고 해서 이렇게 사구체 주머니가 있고 여기서 걸러진 피가 나온 것이 이제 소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피가 이렇게 쭉 들어온 다음에 걸러서 나가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노폐물들이 있는 그런 소변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소변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소변은 이 주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제 그 세뇨관으로 지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구체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막이 있어가지고 피가 지나가고요. 여기서 이제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이제 사구체에서 많이 생기는, 사구체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구체에서 주로 생기는 병이 뭐 당뇨, 고혈압 이런 병들이 이제 주로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뇨관 병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사구체에서 걸러져 나온 소변이 이렇게 쭉 해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가지고 요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그림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인체에서 콩팥으로 갔고, 콩팥으로 가면 사구체하고 세뇨관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사구체가 이렇게 있고요. 또 세뇨관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길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쭉 이렇게 길게 나열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계속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복잡한 이런 그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요 집합관이라고 해서 여기서 소변이 모여서 나가는데요. 이렇게 세뇨관을 지나오는 길 동안에 이런 전해질이 굉장히 여기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흡수하고 필요 없는 거는 소변으로 내보내고, 또 칼륨 같으면 몸에 칼륨이 너무 농도가 낮으면 칼륨을 많이 흡수하고, 또 몸에 칼륨이 너무 높으면 또 많이 배설하는,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좀 간단한 모식도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전혀 몸에 필요가 없는 아주 노폐물들, 독소인 성분들은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빨간색을 보시면요, 빨간색이 사후체를 통해서 걸러 나가서 세뇨관으로 통해서 그냥 몸 밖으로 나가면 되겠죠. 이건 그냥 나가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은 사구체로 배설이 되지 않고 세뇨관에서 있다가 세뇨관을 통해서 이렇게 또 배설이 되는 그런 약재도 있습니다. 되게 약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이제 또 물질들 이렇게 배설이 또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이제 몸에 아주 필요해서 나가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단백질, 또 당, 혈당 같은 그런 것들은 몸에 이제 당뇨가 아니라 뭐 영양분, 이런 포도당이나 또 단백질 같은 것은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니 그런 것들은 사고체에서 걸러지는 것을 거의 99% 이상 다 흡수를 다 해냅니다. 이제 조절하는 것들이 이제 물, 수분이라든지 나트륨, 또 칼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고체를 일단 통과를 했다가 몸의 필요에 따라서 흡수를 하고, 아까 했듯이 칼륨 농도 같으면 칼륨이 높으면 흡수를 별로 안 하고, 칼륨 농도가 낮으면 흡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 조절하는 것이 이 세뇨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세뇨관의 기능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칼륨 농도 조절이 잘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칼륨 농도가 잘 조절되지 않아서 낮았던 경우면 그럼 어떻게 이제 진단하고 접근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칼륨 농도가 피 검사에서 낮은 경우를 저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칼륨이 높은 경우보다 고칼륨 혈증보다는 저칼륨 혈증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빈도는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또 다행스럽게 생명이 위독할 만큼 아주 응급한 상황은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드문 경우에 있기는 한데요. 고칼륨 혈증은 이게 만약에 생기면 바로 부정맥으로 이어져서 심정지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저칼륨 혈증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드물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얼마 전에도 제 외래 오신 분들 중에 칼륨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칼륨 농도가 잘 조절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신경 관련된 증상이나 근육 관련된 증상들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림감 같은 이상 감각이나 또 근위압감 같은 운동신경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런 칼륨 검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이제 전해질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의 특징은 대개 양쪽이 다 같이 오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팔만 유독히 혹은 한쪽 다리만 유독히 이상 감각이 생기거나 근위압감이 생기면 그거는 칼륨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양쪽이 동시에 이상 감각 혹은 근위압감이 생긴다면 그럴 때는 전해질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칼륨 검사를 했는데 보통 이제 피 검사 하시면은 K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수치를 보시게 되는데요. 이것이 정상 기준은
3.5에서 5.5 사이가 정상입니다. 근데 3.5보다 낮으면 이제 저칼륨 혈증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칼륨 조절은 콩팥에서 배설을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먼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이게 콩팥 문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콩팥 때문이라면은 이게 이제 혈압에 영향을 주는 원인인지 아니면 혈압이 또 너무 올리는 것이 주된 원인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따 말씀드린 이제 지텔만인 경우에는 소변으로 칼륨이 조절이 잘 안 돼서 소변에서 흡수가 잘 안 돼서 많이 내보내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리고 혈압은 정상인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이런 경우에 지텔만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에 따라서 조금 증상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칼륨이 아까 정상 수치가 3.5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0까지 정도를 한 경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경증인 경우에는 약간 위압감 혹은 피로감, 뭐 근육 경련 같은 것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디지털리스 요즘 많이 쓰는 약제는 아니지만 디지털리스라는 약을 쓰는 경우에는 부정맥까지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한 2.0 정도까지 가게 되면 중등증, 그래서 모더레이트 심톰이라고 하는데 변비라든지 다뇨증,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이제 근육이 녹는 병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한 2.0보다 더 낮으면 이거는 이제 호흡근, 숨 쉬는 근육까지 좀 마비가 올 수가 있어서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이제 그림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한 4가지 정도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4가지 정도로 한번 원인을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칼륨을 식사를 너무 잘 안 해서 칼륨을 잘 먹지 못해서 칼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워낙 칼륨이 몸에 부족해서 섭취가 안 된 경우이기 때문에 소변 검사를 하면 칼륨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흔히 접하는 음식 중에 칼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칼륨을 사실 웬만큼에서는 섭취 감소일 경우가 잘 생길 수 있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고 나서 잘 먹지 못하는 경우 있겠죠. 혹은 이제 거식증 환자에서 이제 식이를 자꾸 먹고 나서 금방 토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섭취 감소로 인해서 저칼륨 혈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포 속으로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까 이제 몸속의 칼륨이 대부분 98%는 세포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상하게 콩팥도 괜찮고 먹는 것도 잘 먹는데 이게 피 속에 칼륨이 잘 남아있지 않고 피에 있는 칼륨이 자꾸 세포 속으로 이동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경우라든지 혹은 또 유전병 중에 하나인데 저칼륨 혈증 주기성 마비라는 그런 또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이런 질환으로 제 외래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칼륨 농도가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때만 칼륨을 복용을 하고 그런 증상이 없을 때는 또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또 특징적인 그런 유전 질환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세뇨간 이상 해서 콩팥의 세뇨간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세뇨간에서 칼륨 배설이 흡수가 잘 안 되고 배설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소변 검사를 해보면 칼륨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륨 농도가 낮을 때는 콩팥이 정상이라면 칼륨을 거의 내보내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칼륨이 부족한데도 소변으로 계속 많이 나가니까 이게 이 콩팥이 이 저칼륨 혈증의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 세뇨간 이상의 주된 원인이 있을 때는 혈압은 정상이고요. 이런 경우 해당되는 경우가 이제 이따 말씀드린 지텔만 증후군에 해당이 되고 또 이뇨제를 쓰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준은 이제 조금 복잡한 기준인데 호르몬 이상, 굉장히 여러 가지 호르몬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알데스테론이라든지 또 쿠싱 신드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호르몬이 연관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이상 때문에 칼륨도 증가, 배설도 증가하고 혈압도 증가해서 이렇게 이제 저칼륨 혈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르몬 이상인 경우에는 이 호르몬 이상 병 자체를 치료를 해야지 칼륨이 좋아지기 때문에 칼륨 수치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원인이 이런 게 의심이 되면 찾아서 그 원인 질환까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서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칼륨이 일단 낮으면 칼륨을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특히 이제 식이 섭취가 부족한 경우라면 음식과 함께 칼륨을 많이 공급하는 것 자체가 이제 치료가 될 것이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아까 두 번째 세포 속 이동이 잘 되는 경우라면 세포 속 이동이 적절하게 과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약을 쓰거나, 아니면 그런 특정 상황이 됐을 때만 복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요. 유전병 같이 이게 완전히 완치가 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병이라면 칼륨 보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의 칼륨을 계속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마지막 말씀드렸던 호르몬 이상 같이 그런 특정한 원인 질환을, 교정이 가능한 원인을 찾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한다든지 그 원인되는 호르몬이 분비하는 어떤 조직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칼륨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이교육은 이제 보통 칼륨이 떨어진 경우라면 약으로 보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식사 중에서도 칼륨들이 많은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조적으로 완전히 이제 약을 끊을 수는 없겠지만 약 먹는 용량을 좀 약의 개수를 좀 줄인다든지, 또 평상시에 조금 더 보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잡곡, 채소, 과일 같은 그런 부분에 이제 칼륨이 많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은 해산물을 통해서 칼륨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김이라든지 뭐 미역이라든지 이런 또 해산물에도 칼륨이 많으니까, 칼륨이 부족하신 분들 중에 이런 음식 섭취가 가능하시다면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막 위압감이 생기거나 막 호흡이 막 이렇게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면 정맥 주사를 통해서 빨리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수액에 혼합을 해가지고 칼륨을 주사해가지고 빨리 교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 칼륨 주사를 되게 맞게 되면 이게 그 정맥 혈관에는 굉장히 많이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많은 양의 칼륨을 한꺼번에 주려고 주사 농도를 굉장히 높이면 그 주사 맞는 부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주사 못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정맥을 주사를 나눠가지고 주사를 한 가지 루트로 맞지 않고 정맥 주사를 여러 군데 꽂아가지고 맞는다든지, 아니면 정맥을 맞는 시간을 아주 오랫동안 길게 맞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칼륨을 보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주로 이제 그 칼륨 수치가 너무 높은 분들 칼륨을 적게 드시라고 만든 자료인데, 반대로 이제 칼륨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칼륨이 많은 음식들 위주로 드시면 되겠죠. 뭐 채소 같으면 양송이, 뭐 호박이라든지 물, 미역, 부추 같은 데 많고요. 또 과일 같으면 토마토, 멜론, 참외, 곶감, 바나나 이런 데서 칼륨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줄기 또 껍질 부분에 많고요. 물에 담궜다가 드시면 또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칼륨을 조절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강의로 해서 이제 지텔만 증후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던 중에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질문 또 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잠깐 보니까 지텔만 증후군 검사가 따로 있나요? 유전자 검사 같은 건가요? 말씀 주셨는데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검사 파트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유전자 검사로 확진을 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텔만 증후군, 네, 되게 말이 어렵죠. 지텔만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텔만에서 이거를 지텔만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긴 하는데, 지틀만 혹은 뭐 기텔만 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하실 때는 뭐 이름이 이렇게 좀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지텔만이어서 저는 이제 지텔만 증후군이라는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콩팥이 되게 이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뭐 노폐물도 배설하고 산염기 전해질 조절하고 또 조혈 호르몬, 혈압, 뼈 호르몬 이런 거 다 조절하는데, 그 중에서 이 지텔만 증후군은 이 전해질, 특히 이 중에서 칼륨 조절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그런 이제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노폐물과 이런 뭐
호르몬 조절하는 이런 기능들은 다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지텔만 증후군만 가지고 콩팥이 보통 일반적인 콩팥은 막 나중에 나빠지면 투석도 하고 막 이식도 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지텔만은 다른 부분은 괜찮고 전해질 부분만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콩팥은 되게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전해질 칼륨 조절이 너무 안 돼가지고 심정지가 여러 번 오고 이런 분들은 칼륨 조절 때문에 신장 이식을 받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증례보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알려진 그런 당뇨병이라든지 이렇게 알려진 콩팥병하고는 다른 이런 질환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를 하면 대개 이제 이런 특징적인 소견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칼륨 농도가 낮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칼륨 혈증이 있고요. 또 칼륨이 떨어질 때 마그네슘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마그네슘 혈증 동반될 수가 있고요. 산염기 중에 칼륨이 또 떨어지게 되면 대사성 알칼리증이 또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소변 검사에서는 칼슘은 또 너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특징적인 조합을 다 해가지고 이 검사를 이제 피 검사, 소변 검사 다 하게 되는데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되면 이 환자는 지텔만 증후군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검사들은 간단하게 금방 할 수가 있거든요. 하면 검사 결과가 금방 나오니까 그 확인해서 여기 다 만족을 하면 그 다음으로 확진하는 검사로 이제 그 다음 이제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텔만 증후군은 빈도는 4만 명당 1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4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 한 얼마나 되나요? 4천만 명 중에 4만 명이면 한 1,000명 정도 되나요? 네, 해서 아주 숫자로 드물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신장내과 유전병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제일 흔한 병 중에 하나이고요. 제 외래 환자분들을 한번 쭉 보니까 제가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한 20분 내외 정도가 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환자를 계속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텔만 증후군은 소아 때는 괜찮다가 되게 성인이 되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일찍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뭐 성장이나 사춘기 이렇게는 잘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지텔만하고 비슷하게 이제 바터 증후군이라는 병이 또 따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텔만과 굉장히 검사 결과는 비슷한데 소아 때부터 이미 생겨가지고 그때 이미 증상이 생겨서 뭐 성장의 지연이라든지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주로 성인에서 보는 질환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텔만 증후군은 성인인 이후에 증상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제 증상이 전혀 없고 그냥 피 검사만 아주 경중으로 조금만 감소돼 있고 증상이 평생 없는 분도 있고요. 이게 또 증상이 아주 심해서 근육 경련 마비,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복통, 구토 해서 뭐 얼마 전에 또 오신 분들은 체중이 막 한 10kg, 20kg 이렇게 막 체중이 잘 못 드셔가지고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그네슘 결핍이 동반되면 전신 쇠약감 올 수가 있고요. 또 오히려 이렇게 혈압이 잘 못 드시는 것과 염분 소실이 같이 동반되면 혈압이 또 오히려 너무 낮아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상들이 무증상부터 아주 심한 이런 경우까지 해서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이 넓은 그러한 병입니다. 진단은 말씀드린 이제 혈액 검사해서 칼륨 검사, 또 산염기 검사, 마그네슘 검사 하고요. 호르몬 이상이 없는지를 보려고 레닌, 알도스테론 이런 호르몬 검사도 같이 피 검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소변 검사로는 이제 칼륨이 많이 나가는 병이기 때문에 칼륨 또 칼슘 이런 농도 검사를 하고요. 되게 비슷한 경우가 뭐 구토를 자주 하시는 분, 뭐 거식증이 있다든지 이래서 구토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 그 이뇨제를 쓰시는 분들 혹은 또 바터 증후군과 또 이렇게 섞여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는지 또 감별을 좀 해야 합니다. 확진하는 검사는 이제 유전자 검사. 아까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이제 이건 이제 유전자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SLC12A3라는 거하고 또 CLCNKB라는 돌연변이가 있으면 이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유전자 이상이 발견이 되면 확진이 됩니다. 근데 대개 이제 유전자 검사는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오시면 희귀 질환 진단 지원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피를 보통 한 6cc에서 8cc 정도 이렇게 체열을 하는데요.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지금 길어져 가지고 한 3개월,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유전자 돌연 변이가 발견이 되면 이제 확진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하시게 되고요. 아주 드물게 유전자 검사가 이제 전체 유전자를 다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아주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유전자에서 또 간혹 음성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치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이 극희귀 진단 질환으로 이게 등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진료비 혜택을 보시는 부분들은 좀 혜택을 못 보시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유전자 검사로 확진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극희귀 질환으로 이제 진단을 등록을 해드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10%로 이렇게 혜택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등록이 되면 5년마다 재등록을 하게 되고요. 매번일 때 등록할 때마다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고 한 번만 하시면은 그것으로 계속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제 외래로 오시면은 요런 그 유전자 검사 만약에 임상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하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서 등록하는 것까지 함께 진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단이 확진이 되면 이제 또 젊은 분들 아주 일찍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또 군대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병역 판정 기준도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서 되게 아주 예전에는 이게 있으면은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요즘은 조금 더 기준이 좀 달라져 가지고 증상이 계속 6개월 이상 있다는 것이 있으면 한 4급 정도로 지금 충족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채팅창 좀 볼까요? 네, 지텔만 증후군 환자가 조심해야 될 음식이 있나요? 네, 조심해야 될 음식 대개는 특별히 제한하는 것이 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자꾸 빠지고 있어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칼륨 음식 많이 드시라고 하고요. 또 염분 소실도 동반되기 때문에 대개는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저염식이 중요하다 콩팥병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텔만 증후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자유롭게 드셔야 됩니다. 이제 짜게 드셔도 괜찮고요. 오히려 이제 너무 부족해서 저혈압이 있거나 염분 소실이 많은 분들은 소금을 약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소금을 정제한 약을 가지고 정량을 이제 복용할 수 있게끔 약으로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소금 제한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음식 중에는 칼륨 음식을 많이 드시게끔 한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탄수화물을 말씀을 드리면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그 자체가 이제 칼륨 농도 세포 외에 있는 칼륨을 세포 속으로 이동시키게 하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많이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가지고 체중이 너무 는다든지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소금은 자유롭게 칼륨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지텔만 증후군이 너무 이렇게 심해서 구역 구토가 있고 복통이 있어가지고 식사 섭취가 잘 되지 않아서 체중 감소가 이렇게 동반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음식 제한을 더 하지 않습니다. 체중을 같이 함께 늘려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량이라든지 뼈나 간에도 이게 칼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중을 일단 늘려서 칼륨 저장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빠지실 정도로 만약에 이런 것이 동반돼 있다면 체중을 늘리게끔 충분한 칼로리와 영양을 같이 드시면서 칼륨을 같이 드시고 약 처방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 있다, 비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체중 조절을 하면서 칼륨 조절을 하게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텔만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이게 사실 유전병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방법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예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건 약간 윤리적인 문제이기는 하는데 이게 유전병이니까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전이 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방한다고 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지텔만이 없는 분들 하고만 이렇게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신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뭐 이렇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뭘 잘못해가지고 뭐 걸리고 뭐 이러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하는 방법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개 이제 지텔만이다고 이제 확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거 완치가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유전자 치료가 임상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세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실험실 수준에서는 유전자를 주입을 해서 칼륨을 흡수가 소변으로 안 나가게끔 흡수하게끔 하는 조작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콩팥에 주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알려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칼륨을 보충하는 약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소금은 제한이 없고요. 칼륨은 많이 드시는 것이 좋고 대부분 이제 많이 드시는 것이 이게 K-콘틴이라는 상품명이 있는데 칼륨이 이제 약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그 약재 중에 하나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인데 이 약을 뭐 작게는 하루에 뭐 한 알, 두 알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많게는 한 20알까지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한 번에 뭐 두 알, 세 알을 하루에 두 번, 세 번, 또 많게는 뭐 네 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드시게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칼륨 수치에 따라서 이제 용량을 조절해 가지고 보충을 드리는데 이게 K-콘틴이 보통은 한두 알 정도는 괜찮은데 한 세 알, 네 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드시게 되면 이 자체가 또 약간 위장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서 칼륨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걸 뭐 세 알, 네 알 이렇게 처방해서 드리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또 위험이 생겨 가지고 또 위장약을 또 같이 드셔야 되는 분들도 또 생길 수가 있어서 하여튼 한 번에 드시는 용량은 조금 줄이되 횟수를 조금 더 이렇게 자주 하게끔 해가지고 칼륨 보충하는 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약이 이 칼륨 약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 약은 대개 이제 마그네슘이 같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해서 드리기도 하고요. 마그네슘이 또 정상인 분들도 있거든요. 지텔만 증후군 중에서 그런 분들은 이런 마그네슘 약은 안 드리고 감소한 분들에 있어서는 같이 보충해서 드리긴 합니다. 근데 마그네슘은 또 마그네슘 약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이 자체가 되게 이제 변비약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설사가 또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가 또 나면 그 자체가 또 불편하고 또 칼륨 배수를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칼륨이 마그네슘이 같이 떨어진 경우에만 그걸 보충하는 용도로 그렇게 처방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재를 주로 제일 많이 쓰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이 K-콘틴이 용량이 너무 많이 필요해 가지고 위장 장애 때문에 많이 드시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칼륨 보존, 칼륨 배설 감소 이뇨제라고 또 이런 약재들이 있습니다. 스피로락톤이라고 하고 보통 많이 쓰는 상품명은 알닥톤이라든지 스피락톤 뭐 이런 약재들이 있고요. 또 아밀로라이드라는 약재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밀로라는 상품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이뇨제는 칼륨 농도를 올려주는 이뇨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K-콘틴이라든지 이런 그 칼륨 약재를 쓸 때 이것만 갖고 잘 교정이 되지 않거나 또 알칼리 이걸 쓰면 약간 산증으로 바뀌는데 대사성 알칼리증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약재들도 같이 함께 조합으로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의 그런 상황에 맞춰 가지고 용량을 이렇게 조합을 해 가지고 쓰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전해질 약과 또 칼륨 배설 감소 이뇨제 이런 약재들을 이제 가장 많이 쓰기는 합니다. 이런 약재를 썼는데 그래도 교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0분 정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한 두세 분 정도는 이것만 갖고 좀 교정이 충분치가 않아서 반복적으로 계속 입원을 하고 이렇게 약을 쓰는데도 자꾸 칼륨 농도가 떨어져서 또 주사로 응급실 맞으러 응급실로 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약으로 더 드릴 수 있는 약재들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소금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소금을 NaCl이라고 해서 이제 염화 나트륨이죠. 요거를 이제 가루로 된 것을 처방해서 드리는 경우가 저혈압이든지 저혈량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요걸 추가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보통 이제 그 NSAID라고 하는 진통제는 되게 신장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 만성 콩팥이 있는 분들한테는 콩팥을 나쁘게 하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하는 약재인데요. 근데 이 약재의 어떤 그 뭐 부작용이랄까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칼륨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빠서 칼륨이 높은 환자분들은 이 약은 이제 쓰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이게 칼륨을 올리는 그 특성 때문에 지텔만 증후군에서는
앞서 드린 이런 칼륨이라든지 이런 이뇨제에도 불구하고 저칼륨 혈증이 계속 있는 분들에게는 칼륨을 올리는 목적으로 이 엔세이드 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약제는 인도메타신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셀레콕십이라든지 이런 약제들을 같이 처방을 해가지고 칼륨을 올리는데 처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혈압약들 중에서도 칼륨을 올리는 혈압약들이 좀 있습니다. 뭐 캡토프리라든지 에날라프리 같은 약제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약제는 칼륨을 올리는 목적으로 쓰는데, 이거는 이제 혈압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 자체 때문에 또 혈압이 내려갈 위험이 있어서 아주 이제 제한적으로 정말 교정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국한돼서 이런 약제들을 앞서 말씀드린 약제 추가로 해서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은 이제 전해질 관련된 병이기 때문에 대개 당뇨나 고혈압, 일반적인 그런 사구체 신염과 다르게 콩팥이 대부분은 콩팥 기능은 정상인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아주 이게 너무 심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저칼륨 혈증, 마그네슘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게 경련이 너무 심해서 매번 막 중환자실 가고 이런 생명이 위태롭다,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콩팥을 다 잘라내고 신장 이식을 해서 환자분이 어떤 일상생활을 찾았다, 이렇게 하는 증례 보고가 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도 경험했던 것이 체액량 감소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콩팥 기능이 탈수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면서 투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런 치료법까지 또 고려해야 될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또 한번 채팅창을 좀 볼까요? 네, 지금 지텔만 증후군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요.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등 오른쪽 척추와 날개 쪽지 사이의 근육의 심한 통증과 응급실을 갔다 왔는데 지금도 통증이 있습니다. 근육과 또 관련이 있을까요? 네, 대개 이제 경련에 의한 증상이라든지 또 마비 증상이라든지 이렇게 올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위에, 특정 부위에만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또 조금 지텔만과 좀 다를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응급실을 가시게 된다면 지텔만 증후군 환자분들은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되게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진단명을 꼭 말씀을 하시고 그게 칼륨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검사에 칼륨 검사를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칼륨 검사를 했는데 칼륨 수치는 괜찮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이제 칼륨이 아닌 다른 질환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질환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맞겠고, 칼륨이 떨어져 있다면 일단 칼륨부터 주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칼륨을 정상화시켜서 보충을 하고 나서 그 증상이 좋아지는지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칼륨 검사가 만약에 괜찮으셨는데 증상이 계속 있다라면 그거는 이제 지텔만과 연관이 되지 않는 다른 또 뭐 근육, 근골격계 질환, 염좌 같은 것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혈압이 너무 심해서 두통이 심한데 뭐가 좋을까요? 네, 저혈압이 너무 낮다 있다고 하면 이게 아마 지텔만 증후군이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체액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식시 섭취도 하시고 체중도 늘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거 외에 만약에 지텔만 증후군이 아니고 저혈압이 오신 거라면 그거는 또 저혈압이 오는 병들이 워낙 또 많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쓰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뇨제의 성분 용량이 너무 맞지 않아서 용량이 너무 과하다든지 해도 저혈압이 올 수가 있고, 혹은 그것과 연관돼서 또 별개의 지텔만 증후군 말고 다른 병이 또 동반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텔만 증후군 때문에 생기는 경우라면 충분히 체중을 늘릴 수 있게 염분 섭취라든지 수분 섭취 양을 늘려서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생리불순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생리불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요. 네, 그것은 조금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얼마 전에 목포에서 서울까지 소문을 듣고 오셨는데 해주신 말씀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이 마침 또 채팅창에 글을 날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텔만 증상이 성인이 돼서 나타나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는데 평생 관리를 잘하면 수명과는 관련해서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 수명을 단축하거나 이런 질병은 아닙니다. 뭐 지금 제 외래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뭐 이렇게 노령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시면서 계속 이렇게 전해질 약을 보충하시면서 신장 기능 잘 유지하시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이게 다른 칼륨 농도만 잘 유지가 된다면 그 자체가 다른 뭐 대사의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아마 오셨던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증상이 조금 심한 쪽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륨 증상이 좀 심해서 복통이라든지 구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체중 감소까지 많이 동반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특히 식이 섭취 잘 하시고 염분 섭취도 충분히 하시고 해서 우선 체중을 늘려가면서 약을 계속 보충하시는 방법, 그리고 앞서 드렸던 칼륨과 이런 이뇨제에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몇 가지 약을 더 드렸었는데 그런 단계적인 약들을 조금 더 강하게 하면서 칼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 아마 충분히 다시 회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질문 주신 분이 임신 시 이완될 위험이 높은 질환인가요? 네, 지텔만 산모인 경우에 치료법이 비슷할까요? 네, 질문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유전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상담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이게 한 4만 명 중에 1명 정도 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분 중에서 이제 본인이 지텔만 증후군 진단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받았는데 가족분들 중에는 전혀 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생길 수가 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에게도 처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4만 명 중에 1명인데 그 정도 확률, 드문 확률인데 부모 두 분이 모두 무증상 보인자인 경우라면, 그럼 부모님들은 증상이 없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상염색체 열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돌연변이가 하나만 있고 양쪽에 다 없고 하나만 있으면 그분들은 다 칼륨 조절을 잘 하시는데, 그 마침 이제 그런 돌연변이가 있는 부분들만 받게 되면 본인에서 처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처음 나타난 경우라면 이제 부모님들이 무증상 보인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만약에 형제가 있다 하면 형제에게는 같은 지텔만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한 25% 정도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지텔만 증후군이 진단이 됐다라고 하면 형제분들 괜찮은지 한번 같이 칼륨 검사를 해보도록 추천을 드리고요. 지텔만 증후군의 돌연변이는 그 자체는 유병률이 한 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한 1%는 무증상 보인자인 거죠. 근데 무증상 보인자가 있다면 돌연변이가 이제 유전될 가능성은 그거보다 또 절반이 되니까 0.5% 정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텔만 증후군 환자인데 무증상 일반인을 만난다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유전이 될 가능성은 이렇게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0.5% 정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지텔만 증후군 환자인데 내 자식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 99.5%는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제 자제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드물지만 이런 가능성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정 가게에서 좀 이렇게 유전병, 지텔만 증후군이 이렇게 진단이 되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지텔만 증후군 부모님들이 다 있다라고 하면 두 분이 다 지텔만이면 그러면 자제분들은 이제 유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텔만 증후군에 아빠가 있고 근데 엄마는 무증상 보인자인 것을 확인을 했다면, 그러니까 보인자 돌연변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아빠는 증상이 있고 엄마는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50%, 근데 두 분이 다 증상이 없는데 두 분이 다 돌연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면 그럼 25%, 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요약을 제가 간단히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을 조금 더 받아볼게요.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지텔만 증후군이라는 병은 4만 명당에 1명이고 특히 칼륨이 많이 떨어지는 병이고 또 혈압은 정상이면서
이런 저칼륨 혈증, 저마그네슘 혈증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콩팥의 사구체가 아니고 세뇨간에 생기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검사 결과에서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대개는 이제 이런 그 근육, 신경 관련된 증상이 있지만 근력 감소 경련이 있지만 이제 심한 경우라면 혈압이 감소한다든지 구역 구토에 동반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가족분들 중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가족분들의 또 검사도 같이 하게 돼서 또 그런 것들이 의심이 되면 추가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많이 쓰는 약제들은 이제 칼륨 약제라든지 이뇨제 쓸 수가 있고 이것으로 좀 조절이 안 된다 하면 추가적으로 뭐 엔세이드라든지 이런 혈압약들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지텔만 증후군인 경우에 산모의 치료법이 비슷할까요? 네, 산모인 경우는 치료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모인 경우라면 산모에게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약제들은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케이콘틴이라는 약제와 약제는 쓸 수가 있어서 산모에게도 그대로 쓰고요. 또 아밀로라는 약제도 클래스가 한 B 정도 되기 때문에 케이콘틴으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아밀로라는 약제는 추가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뭐 엔세이드라든지 또 혈압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태아에게는 쓸 수가 없는 약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쓸 수가 있는 게 제한점이 되고 대부분은 이제 케이콘틴이라든지 이런 약제를 통해서 조절이 되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아에게 쓸 수 있는 약제 위주로 쓰는 것이 있고 일반적인 치료 원칙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한쪽 마비 증상이 있는데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게 지텔만 증후군 때문이라면은 증상은 양쪽이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련이라든지 마비 증상이 있으면 양쪽 다리에 다 같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걷기가 힘들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머리를 감는데 손을 올리는 것이 어렵다든지 양손이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 특징적이고요. 한쪽만 그렇다면 되게 그쪽에 국한돼서 뭔가 신경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쪽만 마비가 있다면은 그것은 조금 지텔만 가능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환자분들에게 검사를 했는데 칼륨이 낮다라면 그러면 칼륨을 보충한 다음에 교정이 되는지 검사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칼륨 검사를 통해서 칼륨 때문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지텔만이 호흡 곤란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신체 무리 활동을 하거나 잠을 못 자면 호흡 곤란이 심하게 와서 숨을 멎을 것 같아서 네,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호흡 곤란이 오면 응급실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호흡 곤란이 오는 경우는 보통 아까 수치로 말씀을 드렸는데 칼륨 수치가 한 2.0보다 낮은 경우라면 이 칼륨 때문에 호흡 근육이 잘 작동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칼륨 배설이 이렇게 밤에는 조금 덜해지고 낮에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급하다고 느끼신다면 제가 아마 잠깐 외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케이콘틴을 한 번에 한 4알 정도를 드시고 그걸 한 30분 간격으로 한 2~3번 정도 해보고 증상이 조금 칼륨을 충분히 드신 다음에 증상이 호전이 되면 그렇게 조금 더 보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칼륨약을 드신 다음에도 계속 증상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정맥 주사로 해서 주사를 맞아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라면 응급실 방문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조금 증례를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준비를 해 왔는데요. 좀 시간이 조금 많이 돼 가지고 요거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으로 좀 올려온 질문들은 제가 대답을 다 해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 올려주시고요. 요약을 조금 해드리면 지텔만이라는 증후군이 조금 드물기는 하지만 이제 워낙 요즘 검사를 많이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또 진단이 되시는 분들도 간혹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진단이 됐을 때 이거 어떻게 좀 유전병이면은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다행히 이것은 다른 희귀 질환들보다는 경과가 비교적 양호한 질환 중에 하나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진단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런 근육 뭐 경련이나 뭐 신경이라든지 쇠약감이 있으면
이게 이 지텔만 증후군 진단을 못해서 다른 질환들 과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막 검사들을 많이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있어서 그렇게 이제 증상이 있을 때는 칼륨을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텔만 증후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진단이 되면 꾸준히 약을 식사 교정이라든지 또 어떤 음식을 잘 먹는 게 좋은지 또 약 처방을 잘해서 받아서 꾸준히 관리하시면 콩팥 자체는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강의를 다시 듣고 싶다는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요걸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조금 한 수개월 정도 걸리기는 하는데 저희 그 분당 서울대병원 유튜브 채널에 계속 이제 건강 강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이 다 되면 다시 올라가니까 그때 또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저칼륨 혈증에 관련된 지텔만 증후군 건강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저기 알포트 신드롬, 알포트 증후군 강좌도 궁금하신 분들 계속 이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